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서비스업과 관련된 통계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서비스업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본 후 여고 생활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11년 25.4%였는데 1910년대와 192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31년에는 38.7%에 달하였습니다. 1930년대에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40년에는 31.7%로 줄어들었습니다. 1931년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되어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남한의 경우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서비스업의 비중은 40.3%였습니다. 이후 다소 변동은 있었지만 점차 증가하여 1962년이 되면 42%에 달하였지만 1963년에서 1965년 동안에 서비스업 비중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 증가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주로 제조업의 급속한 비중 증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이 되면 61.2%에 달하였습니다. 현재는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 서비스업 구성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해방 이전에는 전통적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전체 서비스업의 40%가량을 점하고 있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는 운수창고통신업 및 금융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해방 이후 남한 지역 서비스업 구성 변화 추이는 해방 전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운수보관업과 정보통신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과 사업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산활동과 보다 밀접한 금융 및 보험업, 사업 서비스업 그리고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업종 내부에서 행해지던 각종 기능들이 분화되어 독립된 업종으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금융업 및 각종 사업 지원 서비스업 등의 분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1990년대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비중 증대도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그리고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각각의 비중은 9.2%, 13.6%, 12.5%, 그리고 4.4%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를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그림은 서비스업의 비중을 부가가치와 취업자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림의 서비스업 범주는 서비스업 부분별 구성 추이와 달리 전기, 가스, 수도업이나 건설업 등 사회 간접 자본인 SOC를 포함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취업자 통계인 산업별 분류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어업과 관공업의 수치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난 100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림어업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농림어업의 경우 취업자 비중이 부가가치 비중보다 상당히 큰 반면
관공업과 서비스업은 그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농림어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다른 두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그만큼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와 취업자 비중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1990년대 이후에는 역전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에 대해 관공업의 부가가치는 정체되었지만 취업자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동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수출과 성장을 견인하였고 그로 인해 관공업의 취업자 비중은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을 비롯한 구사회주의 체제의 저임금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한국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은 쇠퇴하고 자본 또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재편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래 고용 증가를 주도하던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늘어나는 경제활동 인구는 서비스업에서 흡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의 증가에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요인은 1인당 소득 증가와 함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일반적 경향을 반영하여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기보다는 한국의 특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공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쇠퇴함으로써 발생한 고용의 감소를 서비스업이 흡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업이 고용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업은 어떤 사업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림에서는 전술한 서비스업 사업체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90% 전후가 개인 사업체로 이루어져 있고 종사자가 1인에서 4인에 불과한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198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어 일부 사업체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영세 사업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중에는 자영업주나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물론 서비스업 중에서도 업종별로 차이가 큽니다. 금융보험이나 사업 서비스의 경우 그 비율이 10%에 불과합니다. 반면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980년대 초에는 60%를 넘었고 현재에도 40%를 유지하고 있어 가정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가는 표준적인 분류상으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를 말하며 중분류상으로는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여가 부분이 국민경제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적 분류상 여가는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여가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경제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여가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1953년 0.76%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 2.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가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그들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살펴볼 사례는 극영화입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영화 상영은 1906년 한미전기회사가 전차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동대문에 활동사진 관람소를 만들어 초기의 미국 영화를 상영한 것입니다. 그 후 광무대, 장안사, 단성사, 연흥사 등이 상설 영화관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또 한국 극영화의 효시로 평가받는 윤백남의 오라의 맹세가 1923년에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영화 제작사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영화 제작 편수도 늘어나서
1959년 한 해 동안에만 100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 이전에 영화 제작 및 관람객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1961년 9월 군사정부는 기존의 65개에 달하던 영화사를 15개사로 정리한 다음 1962년 영화법을 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영화업자만 등록하도록 하고 연간 일정 편수 이상의 큰 영화를 제작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우수 제작사에게만 외화 수입 쿼터를 배정함으로써 대규모 제작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영화 상영 전에 완성된 필름으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극영화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으며 극장에서 상영해야 할 국산 영화의 편수 및 상영 일수의 하한을 지정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1966년부터 실시하였으며 극장의 설치 허가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극장 신설을 규제하였습니다. 정부의 통제와 규제 아래서도 영화 관람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61년 연 5,800여만 명이었던 관객 수는 1968년이 되면서 1억 7천만 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인구 1인당 영화 관람 건수가 2.27건에서 5.6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 영화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중문화로 기능하였던 것입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대중소설이 등장하고 독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학예술의 대중화가 진전되었고 영국에서 대중적 상업극단이 등장하는 등 대중문화의 소비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다양화는 영화 관객을 감소시킨 요인이었습니다. 또 고속도로의 개통과 관광지 개발 등으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영화 관객 감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TV의 보급에 따른 TV 드라마 시청 확대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인구 1인당 영화 관람 건수는 1968년 5.8건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6년이 되면 0.9건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면 TV 수상기 보급은 1970년대에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1963년에 3만 4천여 대에 불과하였던 TV 수상기 보급수는 1973년이 되면서 128만 대를 넘어서게 되었고 1978년에는 513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극장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1971년에 717기에 달하였던 극장 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2년이 되면 404개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영화 산업의 틀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5년 영화법 개정으로 인해 영화 제작업과 영화 수입업이 분리됨으로써 소수 기업에 의한 영화 수입 독점 구조가 깨졌습니다. 또 영화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1988년부터 미국 직배사의 영화가 개봉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대기업의 영화 산업 진출도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본격적으로 토착 메이저 배급사가 등장하였고 1998년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이후 스크린 수의 급증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이후 영화 관객수 급증은 이러한 영화 산업의 새로운 구조 변화 속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사례는 프로스포츠입니다. 프로스포츠는 스포츠를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선수, 스포츠팀, 구단주, 주최자 등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프로스포츠는 보수 원천에 따라 관객의 입장료에 보수를 받는 프로스포츠, 예컨대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있고
관객의 투기에 의해 보수를 얻는 프로스포츠, 예컨대 경마, 경륜 등이 있으며 스폰서의 상금에 의해 보수를 받는 프로스포츠, 예컨대 프로골프, 프로볼링, 프로테니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강의에서는 관객의 입장료에 의존하는 관람 스포츠에 국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근대 프로스포츠는 1913년 전조선 자전차 경기 대회에서 일미상회 종업원이었던 엄복동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자전거 경기 대회는 관객들이 몰려드는 스포츠 행사가 되었습니다. 엄복동은 1920년에 개최된 시민 대운동회 자전거 경주 대회에 참가하면서 일미상회로부터 영국제 자전거를 스폰서로 받았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프로복싱과 프로레슬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지만 산업으로서의 프로스포츠가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으므로 레슬링과 본트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될 뿐이었고 프로스포츠 경기 자체 역시 지속적이지 않은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한국 프로스포츠는 1982년 6개 팀으로 구성된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후 1983년에는 프로축구, 1997년에는 프로농구, 그리고 2005년에는 프로배구가 출범하였습니다. 2014년 현재 이들 프로스포츠 전체 관중수는 1,056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관중수에서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대표적입니다. 일관된 시계열 통계는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2대 프로스포츠에 대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프로축구는 출범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관중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프로야구 관중수는 출범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1988년을 기점으로 1990년대 말까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10여 년의 침체기를 겪었고 2007년 이후 관중수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해외여행입니다. 외화 낭비를 막는다는 구실 아래 해외여행을 제한하던 기존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특히 1981년에는 해외여행 추천제가 폐지되었고 1989년에는 해외여행의 전면적 자유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해외 관광객 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였습니다. 1998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일시 감소하였지만 1999년 이후부터 다시 가파르게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관광 지출액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업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본 후 여가 생활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익사업의 장기 추이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